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두환이 일으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선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가장 정확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선거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정확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날조된 역사를 배운 이들은 선거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현 시대의 한국에서 역사를 배우면 어떤가요? 대부분 다 날조된 역사를 배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한일 수교를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선거 결과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날조된 역사를 배우면 어떤가요?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 저 반란 같아. 반란은 나쁜 짓이지. 그 극소수 인사가 광주에서 그래요. 무장투쟁을 했다는데 그렇다 해서 진압을 했어? 저거 잘못된 거지. 나쁜 짓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 계열인 민주한국당이 압승을 해야죠. 근데 반대로 민정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날조된 역사를 가지고서 이해하려 하면 한국의 근현대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날조된 역사를 배우면 어떤가요? 전두환은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짓밟은 악인이다. 그랬으면 선거 결과에서 민주한국당이 압승을 했어야죠. 근데 정반대잖아요. 민선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 151대 81로 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민주한국당은. 민주당 계열은. 그런 시대를 지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마치 정설인 것처럼 날조된 역사를 가르치는데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라고 했죠. 현 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라 해서 당면 과제가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낙후된 국가들이 많죠. 지금은 좀 과도기라고 보면 돼요. 시대적으로. 현 시대에서 당면 과제는 뭔가요?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현 시대에서는 근대국가 수립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면 뭐 그 와중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자유무역이 진행되면서 세계화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근대국가 수립이 현 시대의 당면 과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국민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돼요. 또 뭔가요? 근대국가 수립해야 된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고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데 농업 중심 사회가 좋지 않아. 현 시대에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좋지 않아. 어디서 또 누가 현 시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개똥 철학으로 만든 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있어 왔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때부터. 대열이 이루어지면서 근대국가 수립에 완성하냐 하지 않느냐. 현 시대의 당면 과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 흐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거지. 저 전두환 일으킨 거 반란 같은데? 반란 나쁜 짓 같은데? 민주한국당 찍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 시대 유럽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나라가 쇠퇴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우리 국가에 문제가 생겼네? 근데 국가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근데 국가 수립 세력은 주로 우파라 하잖아요. 우파 정당이 승리하게 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이해해라. 그런 게 아니다. 이 시대에 이제 이 시대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1980년대는 나라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IMF 사태가 안 터졌을 뿐이다. 전두환이가 잘 대처해서 위기 상태였다. 그때 국민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선택한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승을 했다. 민주당 믿을 수 없다. 쟤네들이 무슨 역량으로 이 위기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겠죠. 어느 지역이 압승했다는 거예요. 전남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광주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럼 다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때 더 흉흉했겠죠. 정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유언비어가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이 압승했다는 거예요. 민주정의당과 민주공화당 계열이 한국국민당 두 개를 합치면 무려 뭐 180석 가까이 육박하잖아요. 민주당 계열은 81석, 절반도 안 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대를. 역사가 날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똥철학이 유행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파악한 것에 따라서 서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현 시대의 당면 과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평가했나요? 전두환이 일으킨 사건을 나쁘게 평가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민정당만 151석 얻었잖아요. 뭐 부정선거도 아니고 당시 국민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뭐 선거 결과니까 당연한 거고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즉 전체 선거 결과를 보면 당시 국민들은 전두환이 중심이 되어 군이 일으킨 사건을 혁명으로 평가했다. 혁명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진짜 혁명이라는 거예요. 가짜 혁명이 아니고 한국인들은 저기 뭐 레닌이나 마오쩌둥이 일으킨 뭐 반란이나 폭동을 혁명이라 하고 그게 혁명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여기저기 혁명을 붙이려고 하죠. 뭐 동학혁명 했었고 뭐 4.19 혁명 이러는데 그런 거 혁명 아니라는 거예요. 혁명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획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좋은데 기본적으로 불법성이 있어요. 폭동이나 반란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래요. 현 시대에서 혁명은 뭔가요? 그러면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두환과 군은 산업화를 통해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고 도시로 밀려드는 1,0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구제하였으니 전두환과 군이 일으킨 사건은 확실한 혁명이다. 그렇잖아요. 자료 살펴봤잖아요. 막 20년에 1,000만 명씩 도시로 몰려들잖아요. 다 도시 빈민들인데 일자리를 다 제공했잖아요.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떠나야 되잖아요. 산업화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잘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 또 그 외에도 있죠. 뭐 신문제도도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아주 큰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레닌이나 마오쩌둥처럼 반란이나 내전을 일으켜 집권한 뒤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수천만 명을 굶겨 죽인 일이 혁명이라고 생각하는가? 1960년 가짜뉴스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집권한 뒤 대혼란을 일으킨 이를 혁명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짜 혁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한국인들은 진짜 혁명을 두 번이나 겪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군사혁명, 전두환의 군사혁명. 진짜 혁명을 겪고도 혁명을 딴 데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인 거죠. 두 번의 혁명을 통해서 한국은 절대 빈곤의 국가에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풍요로워졌고 국가도 이제 부강해져서 예, 부강해졌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분제도도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폐지되어서 인권이 유린되지 않고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니까. 아니 뭐 좀 그럴 수 있죠. 뭐 반발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를 막 팼다, 통제했다 언론. 그 계획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혁명이 일어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발 세력은 좀 막고 이런다는 거예요. 혁명이 다 그렇지 뭐. 그래요. 뭐, 뭐 가짜 혁명만 그런 줄 알았냐는 거예요. 진짜 혁명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계획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계획이 좋으니까 항상 근대국가 수립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계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안 오고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 시기 집권 시기 전두환 정부의 민생 실적을 살펴보자. 국민의 여론은 선거 결과로 살펴보면 되고 정부의 실적은 민생 관련 통계로 살펴보면 된다. 이제 전두환 집권 시기 실적을 봐야 되겠죠. GDP를 보자는 거예요. 1980년에는 되게 어려웠다 했죠.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도 이제 서서히 회복되죠. 6%, 15%, 10%. 1985년에 조금 어려웠죠. 그렇지만 또 86년에 13% 대폭 증가하죠. 87년에 22%까지 증가하죠. 현 시대는 몇 프로인가요? 한 2% 내외죠. 엄청나죠. 이 경상수지를 보자고요. 적자죠. 86년에 보면 흑자죠. 87년에 보면 흑자가 대폭 커지죠. 1986년에 한국이 자립경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 계속 적자냐? 적자면 부도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어땠냐면 86년 전까지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설비 시설을 사온 거죠. 좀 이익이 났다 해서 투자를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이 좀 나면 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적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6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요. 남는 게 생겼다는 거죠. 86년부터 이제 해외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립이 되었다. 누가 달성했나요? 전두환이 달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통계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공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도 했지. 1980년에 다 들이닥쳤던 경제 위기도 극복했지. 그래요. 임금 상승률을 보라는 거예요. 81년에 20%, 12%, 82년에 11%, 83년에 11%, 10% 이하가 없잖아요. 11% 정도 계속 나왔던 거죠. 한 5년간 10%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전두환 집권 시기 GDP 평균 상승률은 10%이다. 많을 때는 2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두환을 비난하는 이들의 실정은 어떨까? 뭐 좌파 인사들을 보면 되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의 실정은 어떨까? 김영삼 7.98%, 김대중 5.62%, 노무현 4.74%, 문재인 2.34%이다. 평균 5.17%로 전두환 실적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는 법이다. 아무나 집권해서 정치해도 그 정도 실적은 나온다는 말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전두환 실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 GDP 평균이 10%인데 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두환 집권 기간 평균 임금 상승률은 11.7%에 이른다. 많을 때는 12.8%를 기록하게 됐다. 월 소득이 500만 원인 직장인이 5년 지나면 869만 원이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좀 뒤로 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딴 사람들은 어떨까요? 김병삼 정부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7.6%, 김대중 정부는 6.4%, 노무현 정부는 5.8%, 문재인 정부는 3.9%에 불과하다. 평균 5.93%로 전두환 시기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다. 자격도 없는 이들이 전두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다. 자기가 할 비판이 없다. 너희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집권하는 경우 월 소득이 500만 원인 직장인은 5년 뒤에 667만 원의 월 소득을 얻게 된다. 아니 869만 원을 얻게 하는 정부를 뽑겠냐는 거예요. 667만 원을 얻게 하는 정부를 뽑겠냐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괜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뭐 계산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진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누구나 근대국가 수립 전체 공동체도 생각하고 자기 이익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국민들이 삶에 어떤 정부를 믿을 수 있지? 군사 정부는 확실하게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민주당계 믿을 수 있어? 민주당계가 되면 쟤네들 과거에 하는 거 보니까 나라 엉망될 거야. 뭐 경부속도로 반대하고 포항제철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압승을 한다는 거예요. 또 경제도 그다지 좀 약간 위기 상태였고 사람들이 다 모르고 투표한 거 같냐는 거예요. 다 알고 투표했지.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뭘 해보라는 건가요? 현 시대 사람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맨날 뭐 근로자는 약자, 기업 소유자는 악인, 기업은 민간 기업은 사악한 것. 뭐 좌파 인사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서 온갖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또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고 또 거기 있으면 또 급하게 상승시키고 전두환 때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 이런 거. 다 이제 87년 이후 생긴 거지. 근데 어떤가요? 10% 이상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한 건 뭐 있나요? 산업을 육성했다는 거예요. 그 육성에 성공했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산업만 육성하는데 그냥 임금 상승률은 막 10% 이상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무 여건도 많이 개선되겠죠. 임금만 뛰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법 만들고 막 기업한테 부담 주니까 어떤가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잖아요. 역설인 거죠. 좋은 근로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산업에 그냥 전도하는 산업 발전에만 몰두했잖아요. 10% 이상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법 만능주의에 빠진 이들은 법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고 근무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선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은 법으로 다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법으로 될 것 같으면. 실제로 국민의 개인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근무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는 정부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몰두하고 성공할 때이다.
그 통계자료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즉 그와 같은 일이 성공하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생산성이 증가할 때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근무 여건은 대폭 개선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에 타격을 끼치면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악화되고 일자리는 잘 생기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근무 여건은 악화된다. 이는 위 통계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다. 다 확인되는 건데. 그래요. 뭐 감추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요. 1981년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민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겠는가?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민주당의 정당이나 인사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민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지금은 다 감추고 안 가르치지만 김대중이건 김영삼이건 그래요. 한 행동을 보면 확실하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농업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농사나 지으면 되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뭐 대장간 같은 거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 필요한 거나 만들어 쓰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했죠. 낙후된 국가의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86년 흑자로 돌아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1960년대부터 수출 중심의 산업 정책을 시행했을 때부터 흑자인 경우는 없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아까 설명했죠. 1960년대 이후 한국은 타국으로부터 대출 규모를 최대한 늘리며 설비 시설을 구매하여 투자했다. 계속 그 투자를 늘렸다는 거예요. 사오면서 설비 시설을 최대한 많이. 그 결과 경상수지는 항상 적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마침내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스스로 번 소득으로 투자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전두환은 자립경제를 달성한 인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혁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위기 돌파했지. 한국의 현 시대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시도하고 성공했지. 뭐 기업인도 협조했지만, 그래요.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나요? 거기에다가 자립경제 달성했지. 예전에 얘기했던 건 당연히 달성했고 도시빈민 구제 이런 것들 그래요. 그 현 시대 역사는 한국에서는 아주 전두환 악당처럼 가르치죠. 그게 무슨 역사관인가요?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관은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면 과제는 뭔가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나 근대국가 수립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산업화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복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한국 역사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누구의 역사관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역사관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악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만에 이르는 도시 빈민들을 구제하고 그래요. 경제 자립을 시키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저번 시간에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안 좋다는 거예요. 한국 미래에 뭐 당연히 근대 국가 수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민간 기업을 악하게 보고 농업이 중심이 돼야지. 그래서 한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현 시대 과제를 잘 알고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의 역사관으로 가르치는 게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국가가 번영하고 개인 삶도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타락시키고 반발 세력 역사관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거예요. 그게 희망이 없어서 찍었다. 현 시대에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공격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 산업화를 통해 근대국가를 수립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면 불평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일까? 그런데 통계자료는 정반대니 이를 얻잖아. 그래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근대국가 수입을 열심히 할 때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커져야 되죠. 근데 가장 낮은 게 언젠가요? 5분위 배율은 낮을수록 평등한 거죠. 60년대, 70년대에 가장 낮잖아요. 박정희 때죠. 80년대 조금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노태우 정부 이후에는 이제 오로지 이제 복지 일변도로 간다는 거예요. 복지하면 선인 것처럼 산업화는 포기해버린 거죠. 재산을 제약시하면서 복지하고 막 그게 대유행을 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점점 불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산업화에 몰두하면 몰두했을수록 아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될수록 어떤가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똥 철학으로 만든 그 반발 세력들의 그 역사관이나 경제관이 현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통계자료 보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5분위는 사회 구성원들은 소득에 따라 5등분으로 나눈 것이고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 소득에 1분위 평균 소득을 나누어 구한다. 5분위 소득은 상위 20%의 소득을 가리키고 1분위 소득은 하위 20%를 가리킨다. 5분위가 낮으면 숫자가 낮으면서 이제 평등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군사정부 이전과 이후를 봐라. 90년 기준으로 어느 게 평등했냐? 군사정부 이전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박정희 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평등하고 전두환 때가 그 다음으로 평등하다.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이 성공적일수록 경제적 평등이 달성된다.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는 왜 그런가? 자세한 내용은 생산과 소비에서 다루었으니 생산과 소비를 살펴보면 된다. 여기 각주 있죠. 각주 가서 보면 왜 그럴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살펴보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너무 이론적인 거니까 기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업이 소득을 얻기 쉬워지면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 모두 대폭 증가하고 소득이 대폭 증가한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추진하면 누구나 소득을 얻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기도 쉬워진다. 그렇죠. 뭐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르고 뭐 주식 사도 주식값이 오르고 전두환 시절 때 주가가 몇 배 올랐나요? 뭐 100%에서 1000% 갔다는 거예요. 10배 올랐다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이러한 기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다. 일을 해도 돈을 잘 벌고 조그만 상사를 해도 수완이 있으면 잘 벌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근로자로 열심히 일해도 1년에 10%씩 월급이 뛰고 5년 지나면 월급이 2배가 돼 있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를 강하게 추진할수록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파나부랭이들의 엉터리 견해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